사람들은 제 이름 김정수 앞에 수많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냉철한 승부사,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과격한 별명으로 불릴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 중 제게 가장 무거운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경태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순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녀석은 어릴 적부터 어찌나 순하고 착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 덕분에 평생 속 한 번 썩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제 가장 큰 자랑이자 동시에 평생의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정글 속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봐온 제 눈에는 경태의 그 선량함이 때로는 약점으로 보였거든요.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 시절에도 친구의 사업에 순진하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제가 막대한 돈을 물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경태는 그때마다 제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사람을 믿는 천성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경태가 얼굴에 한바구음을 띤 채 제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군요. 이름은 박소연.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를 설명하는 내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착하고 지혜롭고 검소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소연 씨를 만나고 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은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상견례도 아닌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마주쳤던 박소연이라는 여자는 아들의 말처럼 마냥 착하고 검소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최고급 한정식 집의 값비싼 인테리어를 훑어보던 그녀의 눈빛, 제 아내의 옷차림과 가방을 무심한 척 힐끗거리던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답만을 말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느껴졌어요. 제 평생의 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제 아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저 어림짐작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제 눈으로 직접 그 여자의 본모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곧장 비서를 시켜 박소연의 거주지 주변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허름한 상가 하나를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매입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회장 김정수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빚에 쪼들리는 까칠한 횟집 사장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일부러 동대문 시장에 가서 후줄근한 작업복을 몇 벌 사고 며칠간 일부러 면도도 하지 않았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이 세상 풍파에 찌든 가난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가게는 일부러 더 허름하게 꾸몄습니다. 테이블 몇 개는 손님을 받는 신용만 할 뿐 가게의 주력은 포장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누가 봐도 오래된 듯 누런 기름때가 낀 메뉴판을 걸었죠. 희미한 백열등 아래 저는 달아빠진 앞치마를 두르고 일부러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무딘 칼을 숫돌에 갈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물 안에 물고기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죠. 가게 문을 연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기다리던 손님이 왔습니다. 딸랑 하는 녹슨 종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멀끔한 오피스룩에 반듯하게 맨 스카프, 손에는 유명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이런 허름한 가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 바로 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희미한 비린내에 저도 모르게 코를 찡긋하더군요. 그러고는 잔뜩 경계하는 눈초리로 저와 가게 내부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영업하는 거 맞아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숫돌에 칼을 갈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시오? 문 열려 있잖소. 제 퉁명스러운 대꾸에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카운터 앞으로 다가와 메뉴판을 훑어보았습니다. 주문할게요. 뭐로 하시겠소? 그녀는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은 메뉴가 이게 다예요? 종류가 너무 없네. 메뉴판에 있는 게 답니다. 연어는 어디 산이에요? 노르웨이산 맞아요? 그냥 연어입니다. 제 성의 없는 대답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핸드백에서 검은색 지갑을 꺼내 카운터 위에 탁 하고 소리가 나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고 연어회 제일 비싼 걸로 포장해 주세요. 가장 신선하고 기름진 부위로 주셔야 해요. 어설픈 부위 섞을 생각 마시고요. 돈은 상관없으니까. 그 거만하고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 저는 가까스로 표정을 관리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에게는 절대 순순히 좋은 회를 내주지 않으리라고요. 저는 일부러 연어의 가장 맛있는 뱃살 부위는 조금만 넣고 비교적 맛이 덜한 등살과 꼬리살 위주로 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양도 정량보다 눈에 띄게 적게 담아 포장 용기에 담았죠. 과연 이 차이를 알아볼 것인가, 그리고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포장을 마친 회를 들고 나와 계산대 위에 일부러 성의 없이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포장 용기를 열어 내용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날카로운 눈이 용기 안을 한번 훑는가 싶더니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더군요. 하 사장님, 지금 저랑 장난해요? 저는 시치미를 떼며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냐니 이걸 보고도 몰라요? 다시 와서 좀 보시죠, 이거.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몸을 돌려 그녀가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회 한 점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죠. 이게 무슨 45,000원짜리 연어회예요? 꼬리살에 등살만 잔뜩 썰어놓고 양은 동네 마트 초밥 코너보다 못하잖아요. 내가 이런 걸 사가려고 이 비린내 나는 곳까지 걸어온 줄 아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우리 가게 방침입니다. 비싸고 양 적다고 소문나서 아는 사람만 오는 집이라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두고 가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거칠게 포장 용기 뚜껑을 닫고는 지갑을 들었습니다. 계산이요. 45,000원입니다. 제 말에 그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45,000원 다 받으시겠다? 정말 양심도 없으시네. 메뉴판에 적힌 가격 그대로입니다. 돈 없으면 외상이라도 하시든가. 뭐라고요? 지금 누가 돈이 없다고. 됐고 카드요.
그녀는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한 장 꺼내 저에게 거의 던지다시피 내밀었습니다. 그 카드를 받아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VVIP에게만 발급되는 제가 만든 회사의 프리미엄 카드. 바로 제 아들 경태에게 제가 직접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아들이 이걸 왜 이 여자에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겨우 표정을 숨기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구겨버리고는 카드를 채가다시피 돌려받아 지갑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한마디 쏘아붙이고 포장된 회를 들고 가게를 나섰죠. 다시는 올 일 없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가게도 얼마 못 가 망하겠네요. 제가 장담하죠. 딸랑.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녀가 나간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착하고 지혜롭고 검소한 사람, 제 아들은 단단히 속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아들의 돈으로 아무렇지 않게 비싼 음식을 포장해 가면서 가난한 가게 주인에게는 갑질을 서슴지 않는 오만하고 이중적인 여자였습니다. 저는 방금 전 그녀가 서 있던 카운터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바닥에는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구겨 던져버린 영수증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를, 어쩌면 우리 그룹 전체의 미래를 쥐고 흔들지도 모를 여자. 박소연. 그녀의 첫인상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습니다. 단순한 속물을 넘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오만한 여자였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착하고 지혜롭고 검소한 사람이라던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경태, 그 순진한 녀석. 얼마나 깊이 속고 있으면 사람을 저렇게까지 잘못 볼 수 있을까. 사랑에 눈이 멀면 분별력을 잃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 앞에서는 천사의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이렇게 악마의 민낯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분명했어요. 아들의 돈으로 VVIP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면서 정작 그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의 노고나 평범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일말의 존중도 없는 태도. 저는 이런 여자를 절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올 일 없을 겁니다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 나갔던 그녀가 정확히 사흘 뒤에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무딘 칼로 광어 껍질을 벗겨내다 말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도도한 표정,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익숙하게 카운터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의 속셈은 대체 뭘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녀는 카운터 앞에 서서 저를 향해 턱짓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십니까?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제가 비꼬는 투로 말하자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 동네에 마땅히 연어 포장해 갈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선택지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참고 와야지.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을 참고 와주는 고마운 손님으로 여기라는 투였죠. 그래서 주문은 지난번이랑 똑같이요. 연어회 제일 비싼 걸로 포장이요. 오늘은 제대로 된 부위로 주셔야 할 겁니다. 지난번처럼 장난치시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내뱉고는 그녀는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의자에 잠시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닌 오직 포장을 기다리기 위한 행동이었죠. 저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말대로 가장 좋은 뱃살 부위만 골라 정성껏 회를 떴습니다. 양도 지난번보다 훨씬 푸짐하게 담았죠. 일부러 그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포장을 마친 회를 들고 나가자 그녀가 다가와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포장 용기 안에 함께 담긴 작은 소스통을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여기 이 와사비. 이거 생와사비 맞아요? 귀한 분께 드릴 건데 생와사비 아니면 곤란해요. 귀한 분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왜 이래요? 내가 알던 생와사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진한 초록색인데 이런 허름한 가게는 보통 뭔가 절감하려고 그러던데 트집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와사비는 강판에 가는 순간부터 공기와 만나면 색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갈아서 내드립니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주방에 와서 보시든가요. 제 신경질적인 반응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포장된 간장을 문제 삼더군요. 간장도 그냥 일반 양조 간장 같은데 회 맛을 제대로 아는 집은 회 전용 간장을 따로 쓰거든요. 향이랑 감칠맛부터가 달라요. 사장님은 장사하시면서 그런 기본도 모르세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녀를 무시한 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그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답도 못하는 거 보니 맞나 보네. 저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트집을 잡던 그녀가 계산을 마치고 떠난 직후였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박소연이 가게에 다녀온 뒤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은 것은 아닐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태야. 웬일이냐?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별일 없다. 너는? 저야 좋죠.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소연 씨 말이에요. 소연 씨가 그러는데 요즘 자기 동네에 새로 생긴 횟집에 꽂혔대요. 사장님이 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긴 한데 연어의 맛이 기가 막히다면서요. 3일에 한 번씩은 꼭 포장해 가는 것 같던데. 혹시 아버지도 아세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친절하고 양도 적고 와사비와 간장까지 전부 가짜라고 트집 잡던 그 여자가 정작 제 아들에게는 맛이 기가 막히다고 칭찬을 늘어놓았다는 말인가. 이중적인 태도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에게는 완벽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가게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 그런 가게가 생겼나 보구나.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워낙 작은 가게라. 아무튼 아버지, 소연 씨한테 잘 좀 해주세요. 제 사람이 될 사람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소연의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아들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연인 행세를 하고 뒤에서는 아들의 부와 배경을 마음껏 이용하며 살아가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저처럼 비루한 횟집 사장에게 받은 수모 따위는 아들에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갈 테니까요.
저는 테스트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 그녀가 오면 그녀에게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죠. 사흘 뒤 어김없이 가게에 나타난 그녀 앞에서 저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리 제 비서에게 부탁해 놓은 연기였죠. 네, 사장님.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안에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입니다. 제 딸 아이 병원비만 아니었어도 제발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이라도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가게 안에 다 들리도록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는 비참한 가장의 모습을 연기한 겁니다. 제 비서는 전화기 너머에서 능숙하게 악덕 사채업자 연기를 펼쳤죠. 시끄러운 소리 말고 당장 돈이나 가져와. 전화를 끄는 저는 일부러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던 박소연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포장을 마치고 회를 내밀자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손님 앞에서 그런 꼴사나운 모습은 좀 보기 그렇네요. 바쁘시면 주문받은 포장이나 빨리 해주시지. 왜 시간을 끄세요? 저 바쁜 사람이거든요. 연민이나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타인의 불행은 그저 자신의 시간을 뺏는 귀찮은 소음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더 이상 시험해 볼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철저하게 이기심과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여자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녀에게 포장된 연어회를 건넸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포장 용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소연이 지옥에서 온 단골 손님처럼 3일에 한 번씩 횟집을 드나든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매번 새로운 트집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날은 포장 용기가 환경 호르몬이 나올 것 같다며 불평했고 또 어떤 날은 제가 회 써는 칼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신경에 거슬린다고 말했죠. 마치 저를 시험하고 제 인내심의 한계를 맛보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일종의 해탈의 경지에 이른 기분이었죠.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내뱉든 제게는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역시 박소연답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모든 만행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 경태 앞에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순진한 녀석의 눈을 뜨게 해줄 그날을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확신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박소연은 어김없이 가게에 나타나 연어회를 주문하고는 포장을 기다리며 카운터 근처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고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몇 년은 감지하는 듯 떡이 진 머리, 온갖 때가 묻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는 외투.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한 노숙인이었죠. 노인은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와 다짜고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럽니다. 뭐 먹다 남은 거라도 있으면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쉰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사하는 가게에 이런 분이 들어오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이 뻔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도 계시고 하니 어서 나가주시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다가왔는지 제 바로 뒤에 서서 저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건가 싶어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그 손 놓으세요. 네. 그분한테서 손 떼시라고요. 사장님이 뭔데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에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여자가 갑자기 노숙인의 편을 들고 나서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박소연은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저기 길 건너 국밥집 가서 따뜻한 밥 사드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쌀쌀맞고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분명한 온정이었습니다. 노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10,000원짜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은 대체 뭘까? 가난한 횟집 사장은 무시하고 갑질하면서 자신보다 더 약하고 남루한 사람에게는 돈을 내어주는 저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혹시 이것 또한 계산된 연기는 아닐까? 저라는 관객을 앞에 두고 자신은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위선은 아닐까? 저는 애써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경태가 박소연을 저희 본가에 정식으로 인사시키러 왔습니다. 허름한 횟집이 아닌 수백억을 호가하는 저의 집에서 마주한 박소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횟집에서의 까칠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아한 원피스 차림에 예의 바르고 상냥한 미소를 띤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제 아내를 위해서는 유명 디자이너의 스카프를, 저를 위해서는 최고급 만년필을 선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녀의 센스 있는 선물 선택과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에 제 아내는 연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 양,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우리 경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아내의 칭찬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해야죠. 경태 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인걸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기. 저는 그녀가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일부러 그녀에게 곤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소연 양,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 하시는 일은?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세요. 그래. 그럼 집안 형편이 썩 넉넉지는 않았겠군. 우리 경태가 주는 선물들이나 생활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되겠어. 제 노골적인 물음에 아들 경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박소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물론 경태 씨가 많이 도와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녀의 그 완벽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수십 번은 연습한 대본을 읊는 배우처럼 그녀는 모든 공격을 능숙하게 받아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가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제 아들에게 접근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다시 횟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포장 용기 안에 넣어준 초생강의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참 동안이나 불평을 늘어놓더군요. 사장님, 이 초생강은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원래 좋은 초생강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분홍색이 아니에요. 은은한 상아색을 띈다고요. 이런 싸구려 재료 쓰시면 회 맛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녀의 불평에 대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포장된 회를 챙겨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나서기 위해 몸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가방을 집어드는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저 분노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 대한 그리고 이 가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그 떨림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사람처럼 위태롭게 떨리는 손.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고 희미한 의문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소연의 떨리는 손을 목격한 이후 제 마음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노숙인에게 보였던 의외의 온정, 본가에서 보여준 완벽한 연기, 그리고 마지막에 스치듯 본 그 위태로운 손 떨림까지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거대한 모순 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처음 내렸던 결론, 즉 그녀가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이중인격자라는 정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제 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진심이라고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도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제 주관적인 관찰이나 어설픈 테스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곧장 비서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흥신소의 소장을 비밀리에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자 중년의 남자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깎듯이 예의를 차렸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을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서랍에서 박소연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시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가족관계, 재정상태, 교우관계, 평소 행적,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알아내야 합니다.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뢰했다는 사실은 당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거요. 제 단호한 말투에 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저희의 실력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박소연에 대한 비밀 뒷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원을 붙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개인 집무실에서 비서가 건넨 두툼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소연의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생일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현재 암으로 시립병원의 장기 요양병동에 입원 중이며 상태가 위중하여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녀가 살고 있는 곳 또한 경태가 사준 고급 오피스텔이 아닌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작은 디자인 회사의 월급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요. 저는 보고서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병원에 두고 그 비싼 연어회를 3일에 한 번씩 포장해 갔다는 말인가? 아들이 준 블랙카드로 자신의 사치를 채우면서 정작 어머니는 허름한 시립, 병원에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뜻인가?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효심이 깊은 딸이라면 아들의 카드로 명품을 살 게 아니라 어머니의 병원부터 옮겨드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녀의 위선이 상상 이상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경태에게 알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횟집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박소연이 어김없이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 뒤로 병상에 누워있을 그녀의 어머니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날따라 아무 말 없이 연어회만 주문하고 포장을 기다리며 가게 한쪽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지치고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바로 앞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가던 5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커다란 초코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져 뭉개졌죠. 아이는 무릎이 까진 아픔보다 아이스크림을 잃은 슬픔이 더 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당황하며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죠. 뚝 그쳐 아들. 괜찮아. 엄마가 이따가 또 사줄게. 응?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던 박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가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죠. 잠시 후 그녀는 편의점에서 막 넘어진 아이가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작은 손에 새 아이스크림을 쥐어주었죠. 자, 이거 먹고 이제 그만 울어.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쨍하게 우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투는 아이를 대할 때조차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보자 언제 울었냐는 듯이 눈물을 뚝 그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씨, 제가 정신이 없어서 얼마를 드려야 할지. 그러자 박소연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애들은 다 울면서 크는 거죠. 그럼 이만.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가 포장을 마친 연어회를 말없이 받아들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노숙인을 돕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저 모습이 과연 연기일까? 만약 연기라면 대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란 말인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길거리에서까지 연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녀의 행동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무례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무심한 척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아들의 돈은 마음껏 쓰면서 정작 아픈 어머니는 시립병원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많은 얼굴을 가진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일 뿐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그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사원에게 박소연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그녀의 행적을 더욱 집요하게 파헤쳐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듯한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횟집 문을 열고 닫으며 조사원으로부터 결정적인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발, 제발 내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최악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그 며칠 사이에도 어김없이 가게를 찾아와 연어회를 사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창백해지고 눈 밑의 그늘은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를 향한 가시 돋친 태도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그녀의 그 일관된 무례함은 오히려 제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 개인 집무실로 호출된 흥신소 소장은 굳은 표정으로 제게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그는 서류를 내밀기 전 잠시 망설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보고서는 아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상관없네. 사실 그대로만 보고하게. 저는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소연의 통장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의 일부까지 한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해부해 놓은 듯한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블랙카드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소연이 사용하고 있는 블랙카드의 상세 이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연어회 사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역시 자신의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연어회를 사 먹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3일에 한 번씩,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요.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어머니는 값싼 시립병원에 방치한 채 자신은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의 믿음을 배신하며 얻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겠네. 수고했어. 이제 이 일에서 완전히 손 떼게. 오늘 이후로 자네는 나를 만난 적도 이 여자에 대해 조사한 적도 없는 걸세. 보수는 약속한 것의 2배로 챙겨주겠네. 저는 소장을 돌려보낸 뒤 한참 동안이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의 시험은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박소연의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가 다시는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처절한 응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오만하고 방심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했죠. 한 인간의 믿음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전의 장소를 바로 저의 허름한 횟집으로 정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오만하게 굴었던 바로 그곳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가게 구석, 그녀의 눈에 절대 띄지 않는 환풍구 안쪽에 초소형 녹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녀가 제 함정에 빠져 발악하는 모습, 그녀의 거짓말과 변명, 그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아 제 아들에게 보여줄 명백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죠. 제 아들은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겠지만 이 아픔을 겪어야만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독사는 어릴 때 그 싹을 잘라내야 하는 법이니까요. 결전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새벽에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활기찬 상인들의 외침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연어.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돈을 동원해 그날 시장에 들어온 연어 중 가장 크고 기름진 최상급의 물건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그 연어의 선홍빛 살결과 우윳빛 지방층은 그 자체로 예술에 가까웠죠. 마지막 만찬은 가장 화려하게 차려주는 것이 패자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평생 맛보지 못할 최고의 연어회를 대접한 뒤 지옥의 문턱으로 밀어넣을 셈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칼을 갈고 가게를 정돈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거대한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의 심정이 이러할까? 저는 오늘 한 여자의 인생에서 김경태의 약혼녀라는 악성 종양을 도려낼 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가게 문에 금일 재료 소진, 영업 종료라는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이 무대는 오직 박소연, 그녀만을 위한 동무대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수조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녀에게 던질 첫마디를 수십 번, 수백 번이나 되뇌고 있었죠. 박소연 씨, 그 결혼 준비 자금으로 사먹는 연어의 맛은 좀 어떻습니까? 제발 내 생각이 틀렸기를 바랐던 작은 희망. 하지만 그녀의 이런 태도는 모든 정황이 그녀가 파렴치한 속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만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의 가면을 벗겨낼 마지막 칼을 빼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골목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딸랑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고 박소연이 들어섰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눈 밑의 그늘이 역력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픈 어머니 걱정에 잠 못 이룬 가련한 딸의 모습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필시 어젯밤에도 제 아들과 비싼 술을 마시며 밤새 놀았거나 결혼 준비 자금으로 살 명품 목록이라도 작성하느라 밤을 새웠겠지. 그녀는 영업 종료 팻말을 보았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사 안 하세요? 저는 그녀를 향해 아주 느리고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걸 알고 있었는데. 들어오시죠. 제 평소와 다른 태도에 그녀는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침부터 준비해둔 연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해 회를 썰어 최고급 포장 용기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가루까지 뿌려 화려하게 완성된 포장 용기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것 좀 보시죠. 제가 손님을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포장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앞에서 포장 용기를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화려한 연어회를 보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딘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포장 용기를 다시 닫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이 길고 지루했던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계획했던 대로 그녀를 천천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말을 건네자 넋을 놓고 있던 그녀는 그제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가요?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상대가 아주 대단한 집안의 자제분이라던데. 인생 역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말에 박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며 저를 쏘아보았죠.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말을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그녀의 가방 안에서 미친 듯이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막을 찢어버리는 불협화음처럼 가게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저의 타오르던 분노와 승리감은 순간 길을 잃었습니다. 박소연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경련에 가까운 손놀림으로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에 뜬 시립병원 간호실이라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물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병원비 독촉 전화로구나.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녀가 또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숨을 헐떡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박소연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간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니요.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죠. 그녀의 눈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투명하고 뜨거운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계산된 연기가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순수한 고통의 결정체였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저희 엄마가 위독하시다고요? 의식 불명이시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제발 조금만 버티고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금방 간다고요. 그것은 절규였습니다. 그 순간 박소연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장 같은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냉소도 계산적인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잠시 동안 허공을 응시하며 휘청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린 듯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뒤엎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다가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횟집 바닥에 그녀의 비싸 보이는 스커트가 아무렇게나 끌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2회 좀 빨리 포장해 주세요. 네. 저희 엄마가 이걸 기다리고 계세요. 이걸 드셔야 하는데. 이걸 드셔야 눈을 뜨실 텐데. 제발이요.
그녀는 두서없이 말을 내뱉으며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순간 모든 계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를 몰아붙이고 그녀의 죄를 추궁하고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려던 저의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절박한 눈물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위에 놓아두었던 포장 용기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손이 왜 떨리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카드 여기요. 그녀는 울면서 일어나 허둥지둥 지갑에서 경태의 블랙카드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카드를 받아 결제하고는 영수증과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가보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포장된 연어회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던 자신의 지갑을 그대로 두고 뛰쳐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게 문을 열고 사라지는 순간 저는 계산대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검은색 장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손님, 지갑. 제가 소리쳐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제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횟집 문을 잠그고 그녀의 지갑을 손에 쥔 채 무작정 그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연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강남의 대형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는 도시 외곽, 낡고 빛바랜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로 접어들었고 마침내 시립병원이라는 낡은 간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소연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도 아닌 건물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낡은 병동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손에 쥔 그녀의 지갑이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들어선 곳은 장기요양 병동이라는 팻말이 붙은 병원에서도 가장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서 그녀가 어느 6인실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복도 벽에 몸을 숨긴 채 병실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실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한 여인이 기계장치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는 그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른 나뭇가지에 가까워 보였어요. 박소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박소연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마른 손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눈 좀 떠봐. 응? 내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회 사왔는데 이거 먹어야지. 그녀는 울면서도 품에 안고 온 연어회 포장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어 보이지? 그 까칠한 횟집 사장 아저씨가 오늘은 특별히 좋은 걸로 줬나 봐. 이 동네에서 이 집 연어가 제일 신선하고 맛있다니까. 엄마 이거 한 점만 먹으면 금방 기운 날 거야. 응? 제발 한 점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까칠한 횟집 사장. 맛이 기가 막히다던 그 칭찬. 아들 경태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의식 없는 어머니의 귓가에라도 희망을 속삭여주고 싶었던 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박소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소연 씨, 이제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연어회 사왔잖아요. 우리 엄마 이거 냄새라도 맡으면 금방 눈 뜨실 거예요. 간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서 있던 복도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소연 씨. 어머님께서 다른 음식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넘기시고 유일하게 소연 씨가 사오는 이 연어회만 의식 있을 때 조금씩 드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따님 생각하는 어머님 마음도 참. 그런데 소연 씨, 이렇게 매일같이 비싼 회 사오려면 힘들지 않아요? 내가 듣기로는 회사 끝나고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던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러다 소연 씨 몸이 먼저 축나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3일에 한 번씩 그 모든 수모를 견뎌내며 저희 횟집을 찾았던 이유. 아들의 블랙카드로 망설임 없이 비싼 연어회를 샀던 이유.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입에 대는 음식을 어떻게든 구해다 드리기 위한 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제가 퍼부었던 모든 모욕과 경멸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녀가 트집 잡았던 와사비와 간장, 가게의 위생 상태, 그 모든 것은 혹시라도 면역력이 약해진 어머니에게 해가 될까 염려했던 딸의 노파심이었습니다. 노숙인과 우는 아이에게 베풀었던 온정은 그녀의 본성이었고 저에게 보였던 가시, 도친 태도는 이 잔인한 세상을 혼자서 버텨내기 위한 그녀의 갑옷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의 웨딩드레스나 예물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꺼져가는 어머니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단 한 끼라도 더 연장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걸음질쳐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킨다는 오만한 명분 아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강인한 사랑을 짓밟고 모욕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잔인하게 시험하고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저는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난생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시립병원 주차장, 차갑게 식어버린 제 차 안에서 아들 경태에게 전화를 건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박소연의 지갑이 마치 거대한 낙인처럼 느껴졌어요. 제 어리석음과 잔인함의 증거. 저는 그 지갑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건물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여자가 꺼져가는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결한 사투를 벌이는 여자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비겁하고 추악한 인간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다가도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아니, 제 죄를 고발하는 증거 영상처럼 쉴 새 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 횟집 문을 열고 들어서던 박소연의 쌀쌀맞던 표정. 돈은 상관없으니까
제일 좋은 부위로 주세요라던 그 가시 돋친 말투. 저는 그것을 단순한 오만함이라고, 부잣집 아들을 둔 자신의 배경을 믿고 부리는 갑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이 만들어낸 갑옷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최고의 연어를 구해 한 점이라도 더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고 싶었던 딸의 처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제가 일부러 양을 적게 내주었을 때 장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라며 쏘아붙이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도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음식이 부실할까봐, 그래서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두려웠던 것이겠죠. 와사비와 간장을 따지고 초생강의 색소를 논했던 그 모든 트집들이 이제는 모두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질 나쁜 음식이 면역력이 약해진 어머니의 몸에 해가 될까봐, 행여나 탈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했던 딸의 노파심. 제가 비열하게 빛 독촉 연기를 펼쳤을 때 그녀가 보였던 싸늘한 무관심은 타인에 대한 냉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진짜 사체보다 더 무서운 병원비 청구서와 싸우는 그녀에게 제 어설픈 연기 따위는 그저 한가로운 투정으로, 배부른 자의 기만으로 보였을 뿐이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는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처럼 신음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킨다는 오만한 명분 아래 저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강인한 사랑을 제멋대로 시험하고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저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더욱 아니었죠. 저는 그저 제 부와 권력에 취해 한없이 오만했던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경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오해와 잘못이 시작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제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경태야, 오던 길 멈추고 내가 다시 보내주는 주소로 와주렴. 아주 중요한 곳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비게이션에 제 횟집 주소를 찍어 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박소연의 지갑을 품에 안고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마주할 용기는 없었지만 이 지갑만큼은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병동 입구의 간호사 스테이션에 다가가 최대한 몸을 낮추고 간호사에게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저 박소연 씨 보호자분 물건인데 제가 주었습니다. 대신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간호사는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저의 어리석은 연극 무대였던 허름한 횟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굳게 닫힌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비릿한 생선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박소연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했던 그 무대, 최고급 연어회는 그녀가 가져갔지만 그 흔적과 제 오만함의 잔해들은 가게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마 전 제가 직접 설치했던 초소형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을 그 카메라. 저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환풍구 안에서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과 연결했죠. 화면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를 쫓아내려 하자 저를 막아서던 박소연의 모습,
저는 그때 그녀가 위선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 영상 속 그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위선자의 계산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세상의 끝에 내몰린 다른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이 스치듯 지나가는 고단하고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울 때의 영상도 다시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편의점으로 달려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던 그녀의 모습, 애들은 다 울면서 크는 거죠라며 퉁명스럽게 말하던 그 목소리. 저는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퉁명스러움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울면서 커왔단다라는 그녀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약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독백이었을 겁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일관되게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편견과 오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 모든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끄고 어둠이 내린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제 아들 경태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아버지였는지를 전부 털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게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어리둥절한 표정의 경태가 낡은 횟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가게의 허름한 내부와 작업복 차림으로 초점 없이 앉아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쩐 일이세요? 여긴 소연 씨가 말했던 그 횟집인데 아버지가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앉거라, 경태야. 내가 너에게 아주 긴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잘못에 대한 이야기다. 경태는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모든 치부를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입을 열었죠. 사실 이 가게 주인 나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처음부터 내가 너를 속였다. 나는 박소연이라는 여자를 믿을 수가 없었다. 너는 너무 순진하고 세상에는 너의 그 순진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내 아들의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소연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이 허름한 횟집을 차린 이야기, 가난하고 불친절한 주인 행세를 하며 그녀를 자극했던 일들, 그녀의 모든 행동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그녀가 속물이라고 단정지었던 과정, 심지어 그녀의 뒤를 밟기 위해 흥신소까지 고용했던 파렴치한 제 행동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시립병원에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참혹하고도 숭고한 진실에 대해서도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경태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 슬픔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꾸몄다는 것에 대한 충격,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소연 씨가 혼자서 그 모든 걸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같이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철없이 선물을 안겨주고 그럴 때마다 소연 씨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
경태는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어리석은 의심이 제 아들과 박소연 두 사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병원에서 막 돌아온 듯 헬쑥하고 위태로운 모습의 박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두고 간 지갑을 찾으러 온 것이었겠죠. 그녀는 가게 안에 앉아 있는 경태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저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소연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저와 경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경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이 매듭은 제가 직접 풀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소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 없던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깊고 아주 깊은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고개를 들자 박소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이 모든 잔인한 연극의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내가 경태 애비일세. 자네를 시험하겠다고 이런 비겁하고 졸렬한 짓을 꾸민 장본인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을 그녀가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동안 가게에서 겪었던 모든 수모와 모욕, 저의 비아냥거림과 냉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눈에서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 침묵이 그 어떤 비난과 원망보다도 더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소연 씨, 더 이상 참지 못한 경태가 그녀에게 달려가 위태롭게 서 있는 그녀의 몸을 부축하며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경태의 품에 안긴 박소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모든 서름을 터뜨리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홀로 버텨왔던 그 모든 시간의 무게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하나의 거대한 울음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울면서도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이지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허름하고 낡은 횟집. 저의 오만과 편견으로 시작된 이 비극의 무대에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를 씻어내고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길고도 아픈 통가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의 허름한 횟집에서 벌어진 눈물의 화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사업가적 기질과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오직 한 사람,
박소연의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 그룹 산하의 VIP 병원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 걸려온 제 전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원장에게 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장, 지금 당장 병원에서 가장 좋은 VVIP 병실 하나를 비우게.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의들로 구성된 전담 의료팀도 즉시 소집하고 2시간 안에 내가 보내주는 주소로 국내 최고의 장비가 갖춰진 특수 앰뷸런스와 의료진을 보내. 단 한 치의 오차도, 단 1분의 지체도 용납하지 않겠네.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목숨이 걸린 명령이야.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단호함을 느꼈는지 원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곧바로 경태에게 연락해 저와 함께 시립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젯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경태는 밤새 소연 씨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제가 지금은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 곧 소연 씨를 위하는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잠시 후 경태와 함께 시립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든 경태의 어깨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박소연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지만 저희를 보자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아주 작은 안도감이 깃든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힘들었지? 이제 괜찮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할 테니 아버님, 어머님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려고 하네. 내가 아는 최고의 의사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자꾸나. 제 말에 박소연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희는 그럴 형편이 이렇게 큰 신세를 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부터는 너 혼자가 아니야. 어머님은 더 이상 너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님이시네. 그리고 이건 신세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어머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것만 생각하렴. 아비로서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선물이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방울이 맺혔지만 그것은 어제의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복도 저편에서 제가 보낸 최신 구급 장비가 갖춰진 특수 앰뷸런스와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일사불란하고 전문적인 모습은 시립병원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박소연의 어머니는 시립병원의 낡은 침대에서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VIP 병실로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쾌적한 1인실, 24시간 내내 최고의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박소연은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확인한 뒤 저는 소연이와 경태를 병원 내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저는 그녀에게 두 번째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아, 당분간 회사는 나가지 말거라. 내가 이미 자네 회사 대표에게는 이야기를 다 해두었다. 무기한 유급 휴가를 줄 것이고 자네가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네. 지금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회사 일이 아니라 어머님 곁을 지키고 또 자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경태는 그런 그녀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아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홀로 횟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제 어리석음의 상징이자 동시에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해준 곳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상징으로 남겨둘 때였습니다. 가게 안의 낡은 집기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수조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뒤 저는 마지막으로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정성을 다해 마지막 연어회 한 접시를 떴습니다. 지난번처럼 과실을 위한 금가루 따위는 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선한 연어와 제 진심만을 담아냈죠. 저는 그 연어회를 들고 경태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집중적인 치료 덕분에 박소연의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말씀은 힘드셨지만 저희를 알아보시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저는 어머님의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제 손으로 직접 연어회 한 점을 어머님의 입가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접니다. 경태 애비입니다. 그동안 저희 때문에 소연이가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저희가 소연이와 어머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어서 기운 차리시고 저희 아이들 결혼하는 모습도 보셔야지요. 따님은 제가 책임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제 진심 어린 약속에 어머님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힘겹게 붙잡아 주셨죠. 그 따뜻한 온기에 저 역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적처럼 박소연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완쾌는 아니었지만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되찾으셨죠. 저희는 더 이상 결혼식을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박소연 그리고 기력을 되찾으신 안사돈까지 네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마치 친딸이 생긴 것처럼 소연이를 살뜰히 챙겼고 두 분 안사돈께서는 금세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 경태와 박소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작고 소박한 가든 웨딩을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소연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고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안사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박소연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호칭에 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내 딸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갚을 생각일랑 하덜 말거라. 그 대신 우리 경태 옆에서 지금처럼 예쁘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은요, 아버님. 저희 엄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병실에 오셔서 손수 연어회를 떠먹여 주시던 날 돌아가신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 같았다고요. 저에게도 그래요.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지난 모든 시간의 아픔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으로 시작된 잔인한 시험을 통해 세상 가장 귀한 보석 같은 딸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시험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께서 그녀를 통해 저의 오만함을 시험하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통해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만족스러운 거래였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행복한 표정의 아내, 그리고 안사돈을 바라보며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경태와 소연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꿈 같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셨던 안사돈께서는 따님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눈에 담으신 뒤 봄소풍을 가득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슬픔이 컸지만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 1년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내셨다는 것을요. 소연이는 며칠간 슬픔에 잠겼지만 이내 씩씩하게 털고 일어났습니다. 슬퍼하기보다는 어머님께서 주신 마지막 행복의 시간들을 가슴에 품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는 듯 보였죠. 소연이는 저희 집안의 완벽한 며느리이자 딸이었습니다. 타고난 디자인 감각을 살려 저희 본가의 인테리어를 따뜻하고 세련되게 바꾸어 놓았고 제 아내와는 친자매처럼 쇼핑을 다니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경태는 소연이를 만난 이후 더욱 어른스럽고 듬직한 남자로 성장했죠. 저는 제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과거 제가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속으로 수없이 참회하고 또 지금의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소연이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저와 아내 그리고 경태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경태 씨,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저희는 모두 하던 식사를 멈추고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내심 그녀가 저희 그룹의 디자인 총괄 이사직 같은 것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드디어 경영에 참여할 마음이 생긴 것인가 싶어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든 아가 너의 꿈이라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마. 말해보거라. 제 말에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 작은 횟집을 하나 차리고 싶어요.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내, 경태 모두 너무나도 뜻밖의 말에 할 말을 잃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횟집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왜 횟집을? 네. 그냥 평범한 횟집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정직한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횟집. 그 단어는 제게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만행의 무대, 그녀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았을 그 공간을 왜 스스로 다시 만들려 하는 것일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소연아, 그건 안 된다. 횟집 운영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너는 모른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야 하고 하루 종일 비린내와 싸워야 하고 손님들 비위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너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잖니. 우리 그룹에서 너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왜 굳이 그런 험한 일을?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 딸 같은 며느리가 고생길을 걷겠다고 하니 아버지로서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제 걱정스러운 시선에도 소연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건 그냥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버님의 가게를 드나들었던 건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던 엄마가 유일하게 드시던 음식. 그때 그 연어의 한 접시는 저와 엄마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끈이자 희망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성이 담긴 음식 한 접시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절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 한 접시에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기리는 저만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가게를 디자인하고 메뉴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아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건 제게 일이 아니라 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버님.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식탁에 앉은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경태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는 대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큰 사랑을 피워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막을 수 있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더는 말리지 않으마. 대신 힘들면 언제든 우리에게 기댈 생각을 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박소연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걱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뜻은 숭고했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이니까요. 저는 그녀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다음 날부터 곧바로 자신의 꿈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의 경제적 지원을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돈과 퇴직금,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약간의 유산을 합쳐 가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태가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나섰지만 이건 온전히 나의 힘으로 이뤄내고 싶어. 당신은 내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며 남편의 도움까지 마다하더군요. 저는 그 당찬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건축사무소의 친구와 함께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고 밤에는 거실에 커다란 설계도를 펼쳐놓고 가게 인테리어를 구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예산으로는 마음에 드는 가게 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무엇보다 그녀의 따뜻한 비전을 함께 실현해 줄 실력 있고 정직한 주방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 실력 있는 셰프들은 전부 비싼 오마카세 식당으로만 가려고 해서요. 제 작은 가게의 철학에 공감해주는 분을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밤늦게 지쳐서 돌아온 소연이가 힘없이 푸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힘으로
해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저는 그녀의 독립심과 의지를 존중해주고 싶었지만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딸 같은 녀석이 고생하는 모습을 뻔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그녀를 몰래 시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녀를 몰래 도와주기로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녀의 꿈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저는 그녀만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 비서실을 통해 은퇴한 요리장인들의 명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멈췄죠. 최인성. 한때 국내 최고의 일식 장인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요리에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화려한 호텔 주방을 박차고 나와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낚시를 하며 소일하고 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직접 차를 몰아 최인성 장인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낚시터에서 만난 그는 과연 명성대로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액의 돈을 제시해도 그는 더 이상 칼을 잡을 생각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포기하려던 순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선생님,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 며느리 될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박소연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3일에 한 번씩 연어회를 사날랐던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게를 열고 싶어 하는 그녀의 꿈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듣고만 있던 최인성 장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 한번 만나나 보십시다. 며칠 뒤 저는 소연이에게 지인이 추천해 준 분이라며 최인성 장인의 연락처를 슬쩍 건넸습니다. 소연이는 반신반의하며 그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서로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최인성 장인은 소연이의 작은 가게에서 자신의 마지막 요리 인생을 불태우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소연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아버님,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주방장 문제가 해결되자 저는 다음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비밀리에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자네, 앞으로 이 가게에 매일 아침 자네 회사에서 취급하는 가장 최상급의 식재료를 납품하게. 가격은 원가 그대로 받고, 그리고 절대 내가 시켰다는 말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네. 그저 우연히 알게 된 가능성 있는 젊은 사장을 돕는 셈치게. 마지막으로 가게 자리 문제였습니다. 소연이는 따뜻한 햇살이 드는 한적한 골목의 작은 상가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하며 목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법무팀을 시켜 부동산 투자회사의 이름으로 그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 관리인을 통해 소연이에게는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제안하게 했죠. 소연이는 연이어 벌어지는 행운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자신의 진심이 하늘에 닿은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며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비밀 작전을 펼쳤지만 지금의 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비밀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박소연의 꿈이 담긴 작은 가게가 문을 여는 날이 밝았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소연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거는 것이 곧 모든 음식에 자신의 진심을 담겠다는 약속과도 같다고 말했죠.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허름하고 음침했던 횟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게 내부는 따뜻하고 정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내부는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여 마치 아늑한 가정집에 초대받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연어 그림이 담긴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죠. 그날 저녁 소연의 식탁의 첫 손님으로 저희 가족이 초대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경태는 가게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유니폼을 차려입은 소연이가 환한 미소와 함께 저희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까칠하고 위태로워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과 행복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제 남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의 첫 손님들을 위해 오늘 저희 가게의 첫 음식을 올립니다. 곧이어 최인성 장인이 직접 만든 요리들이 식탁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의 칼끝에서 탄생한 음식들은 단순한 회나 초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에 장인의 오랜 연륜과 소연이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예술 작품과도 같았죠. 특히 제 앞에 놓인 연어회 한 접시는 제게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제가 그녀의 인격을 시험하기 위해 성의 없이 내놓았던 그 연어회와 지금 제 딸이 된 그녀가 저를 위해 진심을 담아 내어놓은 이 연어회. 저는 말없이 연어회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신선한 연어가 혀 위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내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다. 제 칭찬에 소연이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음식 맛에 감탄하고 서로의 얼굴에 가득한 행복에 취하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희 외에 가게를 찾은 또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깐깐하기로 소문난 음식 평론가였죠. 그는 우연히 길을 지나다 가게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인성 장인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최 장인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대체 어떤 분이 장인님을 다시 칼 잡게 만드신 겁니까? 그의 질문에 주방에서 나온 최인성 장인은 대답 대신 잔을 들고 있던 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주는 아주 귀한 벗 한 분이 간곡히 청을 하셨다네. 한평생 딸의 사랑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 딸이 세상에 내놓고 싶어 하는 위로 한 접시의 가치를 말이야. 그 말에 모든 상황을 눈치챈 소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혹시 아버님이? 라는 물음과 함께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잔을 들어 화답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비밀로 할 필요도 비밀로 할 수도 없는 완벽한 공범 관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의 식탁은 평론가의 극찬과 함께 금세 도시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식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 맛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왠지 모를 위로를 받고 돌아온다며 가게를 찾았죠. 소연이는 가게가 유명해진 뒤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그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곤 합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행복하게 일하는 녀석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낙이 되었죠. 저는 한때 이 허름한 횟집이라는 무대 위에서 한 여자의 인생을 멋대로 재단하고 시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딸이 된 바로 그 여자가 소연의 식탁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녀를 시험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께서 그녀를 통해 저의 오만함을 시험하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고 아팠던 시험을 통해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행복한 표정의 아내, 그리고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안사돈을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하고 충만한 인생입니다.